안녕하세요. 제가 곧 칠순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과거를 돌아보니 여자로 태어나 파란만장한 삶을 산 것이 한두 해가 아니에요. 여기에 사연을 들어보면 고생한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과 드라마틱한 반전, 그리고 운명 같은 순간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니 제 기구한 삶의 이야기를 조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태어난 고양이예요. 어디서 태어났는지, 가족이 누구인지, 형제가 있는지에 대해 아무런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채로 갓난 아기로 성장했습니다. 1950년 후반부터 60년대에는 고아원이 매우 열악했습니다. 성장하는 데에는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발버둥을 쳐가며 이를 악물고 버텼더니 어느새 성인이 되어 고아원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는 자유롭고 편안한 삶이 펼쳐질 줄 알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80년대 초중반의 대한민국은 후진국이었고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제처럼 배운 게 없고 가진 기술이 없는 사람들은 특히 일자리를 얻는 게 더욱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처럼 어느 공장 부지에서 일자리 하나를 얻게 되어 미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의복 및 양말 생산 봉제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 따르면 월급은 2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매일 일하면서 받은 돈이었습니다. 국민학교를 졸업한 후 바깥 세상에서 일할 수 없어서 상당한 돈이었다고 생각했고 그러면서도 감사한 마음으로 근무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활비를 공장 기숙사에서 지원받았으며 해가 뜨면 일을 시작하고 해가 질 때까지 오랜 시간 일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시간을 가져가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하루 종일 먼지를 마시며 일한 후에는 몸이 지칠 정도로 피곤하여 퇴근 후에는 주로 자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바쁘게 생활하면서 제게는 만족하고 있었는데 딱 하나 불만이 있었어요. 바로 공장에서 주는 식사였어요. 매일 먹는 부실하고 맛없는 밥으로 인해 밖에서 음식을 먹고 싶은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월급을 받으면 동료들과 시장에 가서 팥죽을 사 먹거나 칼칼한 국물과 쫄깃한 면발이 일품인 칼국수를 먹곤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이지만 그 순간이 유일한 즐거움이었죠. 또한 매일 공장에서 기숙사까지 5분 정도 걸어가며 시장 상인들과 손님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즐거워서 일부러 걸음을 늦추는 날이 많았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몇 개의 바구니를 바닥에 깔아놓은 채소를 파는 할머니를 시작 모퉁이에서 보았어요. 그분은 시장에 나가 털어서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몇 가지를 도매상에게 팔아서 구석에서 장사를 하셨어요. 처음 일주일 동안 할머니의 바구니에서는 채소 한 개도 팔리지 않았는데 시들어서 팔 수조차 없을 테니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은 아니지만 월급을 받거나 가끔 보너스를 받는 날에는 할머니 앞에 있는 모든 채소를 한꺼번에 사버렸습니다. 할머니, 이곳에 있는 상추, 고추, 깻잎, 호박도 다 주세요. 다음에는 얼마인가요? 네, 아가씨. 이것들 다 사주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우리 집에도 산효과가 있겠네요. 횡재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아가씨. 이게 다 하면 2,300원인데 2,000원만 주세요. 그때 당시에 2,000원치의 채소를 큰 봉투에 무겁게 담을 수 있는 양으로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000원짜리를 건네드렸는데 잔돈은 일부러 받지 않았어요. 저도 힘들게 살지만 할머니가 너무 힘들어 보이셔서 도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별거 아니니 시장에 가셔서 팥죽을 사듯이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연신 고맙다며 고개를 숙이셨죠. 예쁜 처녀, 고맙습니다. 채소도 다 팔아주시는 것도 제가 거스름돈도 안 받으시겠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아가씨, 복 받으실 것입니다. 거예요. 아니에요. 채소가 싱싱해서 비싸게 살 거예요. 잘 먹겠습니다.
할머니 그럼 다음에 또 봬요. 제가 부자는 아니지만 그렇게 채소를 사서 기숙사에서 동료들에게 된장찌개도 끓여주고 맛있는 호박전도 부쳐주곤 했습니다. 공장 반만 먹어질려버린 동료들은 한 달에 한 번 제가 요리하는 날을 기다렸죠. 그리고 할머니는 그 다음부터는 손자로 보이는 꼬마 아이를 데리고 나오셨어요. 똘망똘망한 게 귀여워서 친근하게 다가가서 머리를 쓰다듬으며 인사했어요. 너 할머니 도와드리려고 나온 거야? 야, 기특한 친구네. 네, 누나 맞아요. 지난번에 우리 할머니가 채소 전부 팔아주신 예쁜 누나 말이에요. 할머니께서 내 얘기를 어떻게 해주셨길래 예쁜 누나가 됐을까요? 어쨌든 오늘은 누나가 월급을 받는 날이니까 여기 있는 채소를 모두 담아 드릴까요? 할머니가 오늘도 10,000원을 드릴 테니까 손자분과 팥죽이나 칼국수 한 그릇 드시고 들어가세요. 돈을 내밀 때 꼬마애가 90도로 여러 번 숙이며 감사의 말씀을 하더라고요. 누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다시 우리 채소를 다 팔아주실 거예요? 그래요. 누나가 월급이나 보너스를 받을 때 꼭 들르겠어요. 그런데 누나의 이름이 뭐예요? 박수호라고 해요, 누나야. 수구나 이런 멋진 것들 누나는 임지순이야. 앞으로 누나를 보면 그냥 누나 말고 지순이 누나라고 불러줘. 내일 누나 고맙습니다. 오늘 누나 덕분에 할머니랑 빨리 집에 가서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게 꼬마와 할머니에게 인사를 드리고 기숙사로 돌아갔습니다. 여전히 같은 방을 쓰는 동료들은 내 손에 든 채소를 보고 놀랐어요. 지세나, 또 채소 한 보따리 사온 거야? 우리야, 매번 공짜로 얻어먹어 고맙긴 한데 너 너무 돈 막 쓰는 거 아니야? 돈을 모아야 나중에 시집도 가고 애도 낳고 해야지. 말수가 나는 결혼 같은 거 안 해. 애 낳고 싶은 마음도 없다고. 그리고 내가 허비한 내 돈을 썼니? 너희들의 뱃속에 그것들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 샀던 거잖아. 자, 모두 일어나서 분담합시다. 최소한의 정리를 해서 찌개를 끓여서 상추까지 싸먹을 거야. 내가 산 채소는 항상 동료들의 입맛을 매우 만족시켰어. 공장에서 기숙사까지 가는 길에 시장 모퉁이에는 항상 그 할머니와 손자 수호가 있었어요. 나가면서 항상 반갑게 손을 흔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공장에서 일을 마치고 기숙사로 걸어가는 중에 할머니는 없고 수호 혼자 채소를 파고 있었어요. 고사리를 손으로 채소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고 발길을 멈췄어요. 수호야, 너 혼자 나왔어? 할머니는 어디 갔니? 누나 안녕하세요? 할머니가 병원에 가셨어요. 몸이 아프셔서 하루 입원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 혼자 나왔어요. 그렇구나, 수호야. 저는 수호에게 신뢰가 될까봐 그동안 부모님이 계시는지에 관해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수호가 가엾고 딱해 보여서 질문을 던져봤어요. 수호는 엄마 아빠랑 안 살아요. 저 그런 거 없는데요. 할머니랑 저랑 단둘이 살아요. 아, 그렇구나. 사실이 누나도 엄마 아빠 없이 혼자 살았어. 아닌가요? 고아원에서 살았으니 혼자 살아온 건 아니지요. 누나도 고아였어요. 누나는 할머니가 없었고 고아원에 가셨나 봐요. 응. 누나는 가족이 아무도 없어 보여. 그래도 수호는 할머니가 계셔서 좋겠다. 수호야. 할머니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니? 제가 할머니 건강에 대해 물으면 수호는 고개를 떨구며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밤마다 각혈을 하고 기침을 멈추지 않는다고 했더라고요. 수호는 할머니가 어떤 병에 걸린 건지 모르지만 치료하기 어렵겠다고 했어요. 각혈과 기침이라는 말을 듣자 폐결핵이라는 것을 한 번에 알았습니다. 80년대에 폐결핵에 걸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증상만 듣고 확실히 알 수 있었죠. 주머니에 돈이 있는지 살펴보다가 아껴두었던 돈을 꺼내어 수호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수호야, 이거 받아. 누나가 최소한 다 사갈게. 누나,
오늘 월급날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냐면 누나가 채소를 엄청나게 좋아해서 사는 거지. 오늘은 가지도 좋고 오이도 좋아 보인다. 자, 여기 돈 받아. 꼬마 수호는 머리를 극적이며 돈을 받았는데 제가 직접 채소를 봉투 안에 담는 걸 바라보더군요. 누나, 고마워요. 나중에 내가 크면 꼭 갚을게요. 매번 누나 덕분에 할머니랑 따뜻하게 잠자고 있어요. 연탄도 자주 때우고 고기 반찬도 가끔 먹는다고 해요. 할머니가 그러는데 그게 다 누나 덕분이라고 했어요. 지순이 누나, 어쨌든 나중에 다음에 큰 사람이 되면 누나에게 10배로 갚아드릴게요. 뭘 갚아야 할지 누나가 했던 일은 뭘 했는지 생각하고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말고 얼른 정리하고 할머니가 계신 병원에 가봐 알겠나요? 그러자 저는 수호가 파는 채소를 모두 구입하고 병원으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시장을 걸으며 기숙사로 향하였는데 할머니와 수호가 보이지 않았어요. 어제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하여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 더 휴식을 취하시는 중인 걸까 싶었죠. 그러나 다음날, 일주일 뒤, 한 달 뒤에도 할머니와 손자 수호는 더 이상 시장 모퉁이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모르겠어요. 궁금해서 시장 상인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할머니에게 관심이 없어서 아는 게 없었습니다. 사는 곳이 어딘지를 알면 찾아볼 텐데 아는 것이라곤 꼬마 이름이 수호라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찾을 방법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할머니와 수호는 세월이 흐르면서 제 기억에서 잊혀졌어요. 저는 평생 두 사람과 인연이 될 거라 믿었었는데 눈에서 멀어지고 시간이 흐르니 희미한 추억으로만 남아버렸네요. 그래서 저는 다시는 채소를 바리바리 싸서 기숙사로 가는 날이 더는 없었습니다. 공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돈을 차곡차곡 모아갔고 28살의 노처녀가 되었습니다. 공장 동료들 중 대부분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었는데 제게만 30에 이르러도 결혼하지 않은 노처녀였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장 사장님께서 중매를 말씀하셔서 만나보기로 했는데 이에 맞춰 일요일에 시간을 내어 처음으로 다방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시기에 유행하던 노른자를 담은 쌍화차를 주문했고 남자 측에서 비용을 부담했기에 공짜로 처음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맞선 상대와 대화를 나눠봤는데 직업이 용접공인 성실한 분 같았습니다. 제가 열심히 일하며 살아온 것을 얘기하니 그는 저처럼 노처녀로 남을 걸라고 하더군요. 어떠한 부정적인 점도 발견되지 않아 다음에도 만나기로 약속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다시 만난 맞선남과 함께 맛있는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꽃을 구경하며 즐거운 데이트를 즐겼어요. 그때야 비로소 사람들이 왜 연애하고 결혼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평생 누군가로부터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친절하고 살가운 맞선남에게 완전히 마음이 빠져 우리는 곧 함께 살림을 꾸리게 되었어요. 혼인신고만 하고 살았지만 우리는 부부로서의 연을 맺게 되었으니 평생의 동반자로서 서로를 여기기로 약속하고 맹세했어요. 남편이나 그녀는 용접공으로 성실하게 일하고 나는 봉제 공장에서 미싱을 돌리며 돈을 벌었죠. 부부 둘 다 충분히 돈을 벌었고요. 아기를 낳아도 괜찮을 것 같아서 임신을 계획하게 되었어요. 정확히 언제 임신이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매일 그냥 서로 열심히 사랑을 나누었어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임신이 될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1년이 넘도록 저희 부부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주변 동료들은 이미 자녀를 낳아서 이미 학교에 다 보냈다고 해서 성급한 마음이 매일 느껴졌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게 비해 별다른 생각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함께 고민을 나누고 제대로 계획을 세워보자고 제안했어요. 그러자 그는 애를 낳아서 뭐가 되냐, 며 그냥 둘이 사는 게 더 좋지 않겠냐고 대답했어요. 여보, 아기를 가지고 싶은 욕망은 이해하지만 강요해서는 안 돼. 아이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라고. 그리고 사실 나는 아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너무 아이에 대해 이야기해서 그냥 따르는 것뿐이야 뭐. 너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너와 나를 닮은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아. 난 너무 열망하지만 너는 아무런 감정이 없다니 뒤통수 맞은 기분이야. 단지 이야기가 안 나올 뿐이라고 뒤통수라니. 여보, 그냥 대충 살자. 물 흐르는 대로 살자고. 남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예쁘게 해주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이렇게라니. 그러던 중에 그가 말을 꼬아서 하는 경향이 보였고 정확히 결혼한 지 1년이 지난 후 그의 모습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들과 미팅하기 시작한 첫 달에는 그가 집에서 성실히 한 달 31일을 일한 것처럼 보였지만 몇 달이 지나니 그는 일주일에 도대체 사나워를 살고 먹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힘들어서 그러나 생각했지만 몇 달이 지나자 그는 한 달에 일을 10일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내 안에 담을 수 없어서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여보, 3달 동안 일을 거의 쉬는 건데 몸이 안 좋아. 그에게 어디가 어떻게 안 좋은지 말해봐. 그냥 눈이 안 좋고 허리가 안 좋다면 어떡해? 용접하면서 몸이 너무 많이 다쳐 잠시 쉬면서 일하려고 하는 거냐? 아, 그러나 그것을 이해해 주지도 못하고 당신은 너무 돈만 중요시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돈을 중요시했던가요? 둘 다 열심히 일해서 그 다음에 자식들을 낳고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 하는 것 아닌가요? 저는 돈이 아닌 꿈을 중요시했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은 제가 같이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해 결혼한 것 아닌가요? 그렇지만 당신 모습을 보니 이런 식이고 매일 저녁마다 술을 마시러 나가는데 생활비도 주지 않고 매일 술만 마시고 있는데 이제는 못 봐주겠어요. 제발 정신 차리고 전처럼 살아요. 내일부터는 용접이 아닌 다른 일을 찾아보도록 해요. 인력사무소에 가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무슨 일이 아니에요. 저랑 조언을 좀 듣자 해서 남편이 눈에 들어왔어요. 불을 켜고 화를 낸 거네요. 제가 돈을 벌어다 주는 기계인가요? 쉬고 싶으면 쉬고 술을 마시고 싶으면 마시는 거죠. 이걸로 오냐오냐 하더니 하늘 같은 남편을 훈계하네요. 야, 다 필요 없어. 네 지갑 좀 가져와 보라고. 네가 왜 그런 말을 그렇게 험악하게 해? 그리고 내 지갑은 왜 가져가려는 거야? 왜 가져가려고 노력하니? 내가 써야 하니까 주는 거지. 저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싫으면 싫다고 말하면 되지. 남편이 제 핸드백을 집어들자 제가 지갑을 못 빼앗도록 잡아당겼어요. 그러자 남편은 제 이끼를 세게 날렸습니다. 제 지갑을 빼앗은 게 모자라 더 손찌검까지 하는 건가요? 저는 남편이 이런 짓을 벌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바닥에 쓰러진 저는 남편이 이빨을 보이며 웃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 남편의 무서운 면을 처음 알게 되었죠. 저는 당황하기도 했고 남편이 순식간에 돈을 훔치고 나가는 바람에 아무 말이나 행동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에 남편이 술 취해서 들어오자 저는 따지듯이 물었어요. 왜 날 때리고 돈을 훔쳐 나갔는지. 그때 남편은 혼자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의 뒤로 여자가 따라 들어왔는데 말했어요. 여보, 이 여자 누구야? 내 애인이잖아. 여편네야. 너무 못생긴 얼굴만 보고 결혼해버려서 인생이 고되구나. 새 애인이랑 놀려고 온 건데 야, 안방에서 나가. 내 애인이랑 시간 보내야 하니까. 당신, 하루 사이에 완전 미쳤네. 저녁에 내 지갑 빼앗고 때리고 이번에는 여자를 집으로 데리고 와. 이 사람 이게 뭐야? 당신 발정난 짐승이야. 당장 그 여자 꺼내. 그랬더니 남편의 두꺼운 손이 내 얼굴로 날아왔어요. 잠시 정신을 잃은 나는 눈을 깜박거리며 겨우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너 계속 맞을 소리만 지르고 싶으면 하늘 같은 남편에게 욕을 하지. 남편에게 그런 말을 하게 누가 가르쳐 줬나? 아가현이 배운 게 없네. 그럼 내가 가르쳐 주자. 내년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말이야. 남편은 상간녀 앞에서 나를 때렸습니다. 머리카락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배를 때렸고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내 등과 어깨를 거세게 밟았습니다.
온몸을 다친 채 계속 바닥에 쓰러져 있었는데 그 사이 남편은 상간녀를 안방으로 데려가서 그런 일을 했더군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다행인지 모를지도 모르겠지만 타박상이었어서 그때까지는 이러지 않았어요. 병원을 나와서 남편과는 끝장내야겠다. 같이 못 산다고 확신해서 이혼할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먼지 낀 채 패는 것과 상간녀와 제 침대에서 바람피던 남자와 한 집에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이혼 서류 하나를 들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역시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늘어지게 자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를 깨웠습니다. 일어나봐. 마누라 앞에서 다른 여자랑 침대에서 굴러놓고 잠은 잘 오지 않아? 난 더 이상 당신 같은 남자랑 못 사니까 이혼하려고 도장 찍을 거야 라고 말했더니 남편은 하품을 하며 이 현장을 대수롭지 않게 들여다봤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뭐 이게? 매를 조금 맞았겠네요. 남자가 사는 동안 가끔 실수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요? 그리고 어제 당신이 저지른 행동을 때린 거잖아요. 난 이혼 못해요. 당신은 내 손바닥 위에서 떠날 수 없어요. 우리가 자는 침대에서 내가 알아들었는데도 남해서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거야? 그리고 나를 때린 것도 잘못한 짓해서 그랬던 거잖아. 내가 당신의 인형이나 장난감이냐고 왜 그렇게 말해? 아니, 다 필요 없어요. 난 이혼만 하면 돼요. 당신과는 함께 살 수 없으니까 빨리 이혼 서류를 날자. 내 아내가 밖에서 무슨 걸 잘못 먹은 건가요? 너야, 넌 인형이나 장난감이 아니야. 그냥 내가 키우는 검은 머리 애완견일 뿐이야. 그것도 몰랐어? 고한 여자야. 내가 널 마누라로 받아준 것에 고마워해야지. 그리고 원래 여자는 말 안 들으면 맞아야 한다는 거 알지? 말 같지 않은 소리 그만하고 빨리 이혼해. 안 될 것 같아? 내가 또 맞아야 되는 상황인 걸로. 그이는 제 머리채를 잡고 안방 안으로 끌어들여서 사정없이 따귀를 날린 후 이혼 서류를 갈기갈기 찢고 다시 잠자리에 들었어. 너무 황당해서 나도 알겠지만 그 상황에서 그 일을 깨우려고 하다가 또 맞을까봐 겁먹었어. 그래서 그냥 집을 나왔어. 내가 선택한 건 가출이었어. 공장 동료의 집에 숨어 있으면서 이혼 도장을 받아내고 완전히 그 이후 남편과 남지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사흘 후 제 동료의 남편이 집에 쳐들어와서 남편한테 내 부인 어딨어? 라고 물었습니다. 아, 그쪽에 있었지. 그래, 너가 남편 두고 왜 가출했느냐? 라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자는 폐허를 본다는 속담이 틀린 게 없다는 말처럼 너 일 나와 나가서 너를 찾을 수 없다 생각했냐? 했습니다. 즉각 요청받아 나와서 남편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찾았어? 여기 어떻게 알고 온 거야? 남편이 물었을 때 공장은 사장에게 찾아가 물었습니다.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당신과 제일 친한 동료 집 주소를 알았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알려주려면서 이런 곳에서 발견될 수도 있겠지만 하는 중이야. 내가 너 진짜 최악이라니까. 나랑 따라갈 일 없으니까 당장 나가.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꺼지라고. 그래서 경찰 불러 누구에게 호의를 베푸는지 확인해보자고. 제 동료가 남편을 밀어내며 나가라고 했을 때 동료의 뺨을 세게 때리고 제 머리카락을 잡아 끌고 나가려고 했어요. 그때 제 동료가 신고한 경찰이 들어와서 내 남편을 먼저 말렸고 그리고 전후 사정을 생략하고 가출한 마누라를 잡으러 왔다고 말했더라고. 경찰들이 아, 그렇게 되었군요. 화나셨군요. 라고 말씀하시고 아이를 보세요. 아주머니, 남편을 두고 가출하셨군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나 화가 나서 돌아갈 거라고 했습니다. 그만 남편을 따라 집으로 돌아가세요. 라고 말하며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했더군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한 끔찍한 행동을 했다고 말했더니 부부 문제는 집에서 해결하라며 저와 남편을 동료 둔 집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허무한 나는 경찰을 붙잡고 남편이 무섭다고 해서 따라가지 못하게 했다고 했더니 그가 반성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니 다 잘 될 거라고 말해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1990년대 경찰들은 가정 내 싸움을 이렇게 가볍게 봤다. 사회적 분위기는 남성이 살다 보면 더욱 사람들에게 악화된다. 무슨 실수든 할 수 있지 하고 인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수확 없이 남편과 집에 돌아가게 됐는데 그가 앞으로 조용히 살겠다며 같이 참아가며 살자는 소리를 했어요. 내가 당신한테 손찌검한 거나 바람 피운 건 당신 잘못도 있어 하며 남자는 여자에게 나름이라는 말을 몰라 화장도 안 하고 너저분한 꼴로 다니는데 어느 남자가 여자로 보겠어요. 그러니까 당신도 노력하고 나도 노력하자고 같이 노력하면서 고쳐가면서 살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매 맞은 거랑 당신이 바람 피운 게 내 탓도 있다고 어이가 없네. 그럼 당신이 불성실하게 일도 안 하고 팽팽 놀기는 누구인가요? 책임이 내게 있고 그것도 내 잘못이라고 핑계대는 것이지. 여자가 좋게 넘겨주려고 사과까지 한 상황에서 사나이 자존심을 걷어찬다. 내가 일을 꺼리는 게 아니라 용접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내가 한 번이라도 용접을 해봤느냐? 하루 종일 눈알이 빠질 것만 같은 고통을 겪어봤느냐? 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된다. 용접이 힘들면 다른 일을 해도 되는데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하고 내 주머니를 털어서 술이나 마시고 있잖아. 나이가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걸 아직도 느끼지 못하는구나. 여기 와서 정신 차리게 해줄 테니 남편은 다시 손주검을 하며 내게 씻을 수 없는 수치와 상처를 준다. 그녀는 남겨졌습니다. 눈가에는 시퍼런 멍이 들었고 팔다리에도 반점 같은 흉터가 여러 개 남겨졌다. 남편은 제가 일하러 간 사이에 화투를 치고 다녔다. 설마 도박까지 하겠어 하고 생각했는데 얼마 뒤 도박장 빚쟁이들이 오면서 알게 되었다. 집에 침입한 빚쟁이들은 당장 돈을 내놓지 않으면 제 남편을 새우잡이로 판다며 협박을 했고 너무 무서워서 제 통장을 내놨다. 그 순간 남편이 그냥 새우잡이로 끌려가게 내버려 뒀어야 했는데 갑작스럽게 상황이 변해 겁에 질린 나는 통장을 내놓는 실수를 저질렀다. 빚쟁이들은 제 통장 잔고를 보고 은행에 남편과 함께 바로 가고자 했는데 몇 달간 모은 돈이 도박꾼들에게 빼앗겨 망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에는 남편에게 큰 소리를 쳤어요. 당신이라니, 도박까지 하다니. 방금 갚아낸 빚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 새벽에 공장에서 몇 달 동안 벌어야 하는 금액이라고. 아이야, 귀찮게 그만해. 나도 지금 기분이 엄청 더럽거든. 나보다 기분이 더럽게 만들 생각이라니. 술, 바람, 도박, 손쉬운 여자까지 모두 갖춘 남자와 함께 사는 내가 불쌍하지 않냐고? 내가 전생에 어떤 죄를 지어서 당신 같은 최악의 남자와 결혼했는지 모르겠어. 우리 함께 헤어지자. 제발, 제 자유를 주세요. 입 다물어. 나는 나중에 다 갚아주겠다고 했잖아. 이제까지 다치면서 갚아줄 거잖아. 집에서 대충 노는 사람은 어디 갔나요? 돈을 갚을 생각이라면 지금 당장 나가서 취업센터를 찾아보세요. 그때 남편은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제 말을 듣자 소주병을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 저한테 달려와 목을 붙잡고 바닥에 떨어졌어요. 너 요즘 미쳤구나. 남편이 얼마나 참아줄지 생각해봤니? 넌 매를 버틸 만큼 대우받을 자격이 있는지 하늘 같은 남편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대하겠어요? 보니 맞고 싶어 몸이 근질거리는 거야 오늘이야. 니년이 매가 고프다고 하니 내가 채워줘야지. 그러면 시작한다. 그이는 허리띠를 푼 채로 바닥에 넘어져 있는 나에게 휘둘렀다. 나는 너무 아파서 소리를 질렀지만 이웃집 사람들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결국 바닥에 누워 채 흠씬 두들겨 맞고 남편은 내 지갑을 털어서 외출했어요. 나는 바닥에서 움직이지 않고 울기 시작했고 오래 울던 중에 그대로 잠이 들었어요. 그이는 내가 경찰에 신고해도 부부싸움으로 잡아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기에요. 제멋대로였습니다.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손찌검을 휘두르고 술을 마시고 싶으면 제 돈을 빼앗아 룸살롱에 가고 바람을 피우고 싶으면 집으로 여자를 데리고 오곤 했습니다. 정말 인간 쓰레기를 가리키는 대상이 있다면 바로 제 남편일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삶을 계속하고 싶지 않았고 남편과 함께 있다면 큰일이 생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몰래 야반도주를 마시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혼 서류를 꺼내봤자 무시당할 것 같고 경찰을 불러봤자 부부싸움을 중지시키고 퇴장할 것 같았기 때문에 가장 현명한 탈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남편을 안심시키려고 일부러 복종하는 척하며 일상을 보냈어요. 하루 종일 봉제 공장에서 일하고 돌아와 놀고 있는 남편에게 밥상을 정성스레 차려주고 싱글벙글 미소를 띠며 참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이제야 남편을 존경할 줄 알게 된 것 같다는 소리를 했어요. 역시 여자는 맞아야 해봐. 당신 지금 나한테 순종하고 있잖아. 오늘 반찬도 아주 좋아해 했고 고기도 먹고 생선의 찌개까지 완벽하다고 했어요. 아, 이거 아주 기분 좋구만. 나 정신 차렸어. 여보, 많이 들어. 오늘도 식사하고 나갈 거야. 술 약속 있어. 룸사롱에서 여자들이랑 술 마시기로 했어. 왜 남자가 아직도 룸사롱에 가는지 싫어해? 아니야. 술은 여자가 따라주면 제맛이라는 거야. 그랬잖아. 이해하니까 다녀와. 재밌게 놀러 오라고. 아, 맞다. 지난번에 사귀던 여자랑은 어떻게 됐어? 헤어졌어? 아니, 자꾸 귀엽다고 해서 몇 번 패주고 헤어졌지. 여보, 앞으로는 집에서 바람 안 피울게. 많이 양보한 거야 알지? 대신 룸사롱은 다닐 테니까 그러니까 알겠지? 아, 그 말 나온 김에 당신 지갑 좀 가져와 봐. 알겠어. 잠깐만 기다려. 룸살롱에서 재밌게 놀다가 오네. 저는 돈을 채워둔 지갑을 그에게 건네주었어요. 마지막이었어요. 돈을 뜯기는 생각을 했는데 남편이 그런 돈을 내게 건네주었어요. 지갑에서 돈을 꺼내며 만족한 모습을 보이고 껄껄 웃더군요. 이 돈이면 양주도 살 수 있겠다. 고 말하며 나는 드디어 남편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생각했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해주면 좋겠다. 고 말하니 남편은 응, 앞으로는 계속 순종하는 아내가 될게 라고 대답했어요. 그 후, 그럼 어서 저녁 먹으러 가자. 우리 서방님은 술을 마시려면 배를 꽉 차게 채워야지 라며 나는 남편을 배려했어요. 남편이 웃으며 역시 여전히 패야 제맛이야. 이렇게 살가운 년이 된 걸 보니 내가 참 잘 길들인 것 같다. 고 말했지만 나는 속으로 이렇게 더 이상 그의 미친 행동을 봐주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추잡하게 밥을 먹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제는 더는 그의 우직한 행동을 봐주지 않을 거라며 생각했어요. 오늘이 마지막 밤이라는 줄을 알고 비웃으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제 지갑을 털어 도박과 룸사롱을 즐기러 나갔습니다. 저는 곧장 짐가방을 싸서 집을 나왔습니다. 현관문에 살붙은 침을 닦으며 택시를 타고 고속터미널로 가서 찾기 어려운 서울로 떠났어요. 거기에 가면 뭐라도 해먹고 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며 자신있게 버스에 올랐어요. 멀미가 나서 힘들긴 했지만 도착 후 서울의 공기를 마시는 순간 기분이 상쾌해졌어요.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의 걸음걸이도 재미있었고 흰 피부도 매우 신기했어요. 저도 여기서 터를 잡고 살다 보면 서울 사람들처럼 하얀 피부를 가지고 돈도 잘 벌어서 쫙 빼입고 다닐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여인숙에 장기 투숙하기로 결정하고 한 방을 예약했으며 인력소를 돌며 제가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미싱사로 일한 경력을 인정받아 가구 공장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일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천이 아닌 나무를 잘라내는 공통점이 있어 재미있게 배우며 적응했습니다. 3개월 동안 무사히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제 꼬리가 밟혔는지 모르겠는데 가구 공장에서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퇴근하고 여인숙으로 돌아갔을 때 방 안에서 남편이 앉아 비웃으며 말하더군요. 다리에 힘이 풀리자 주저앉아 말을 멈췄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아무에게 말한 적 없는데 어떻게 알게 된 거야 어이. 마누라. 오랜만에 만났는데 할 말이 겨우 그거야. 난 3달 동안 당신이 그리워서 밤잠을 제대로 못 잤단 말이야. 돈 벌어다 주는 마누라가 없어서 화투도 못하고 룸사롱도 못 가고 있다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당신이 여기 있는 이유가 뭔데 도대체 날 어떻게 찾은 거야. 그건 중요하지. 당신은 내 손바닥 위에서 놀고 있는 거야. 검은 머리를 한 내완견에 불과하다고 내가 몇 번을 말해야 받아들일래. 넌 날 벗어날 수 없어. 여보, 오늘은 내가 기분이 좋거든. 그러니까 빨리 짐 가방을 싸서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싫어. 당신이랑 다시 한 집에 살기 싫어서 돼지가 되는 게 낫겠어? 차라리 날 끝장내고 꺼져. 우리 마누라 많이 대담해졌네. 하늘 같은 남편한테 까불 줄도 알고 말이야. 좋아. 그럼 여기서 1차로 때려주고 차는 우리 집에 가서 싸울까? 남편은 여인숙 방문을 잠그고 저를 공개적으로 때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손에 잡혀 고속버스를 타고 돌아왔어요. 집 앞에 도착하자 저는 지옥 같은 장소에 다시는 들어가고 싶지 않아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이에게 부탁하듯 말했어요. 여보, 제발 나랑 이혼해줘. 부탁할게. 당신이 너무 무섭고 두려워. 이렇게 빌게 나 당신한테서 벗어나고 싶어. 야, 집 앞에서 쪽팔리게 뭐 하는 짓이야? 누가 보면 내가 널 때리기라도 하는 줄 알겠다. 좋은 말 할 때, 여보, 나 진짜 안 들어가면 안 돼. 나 혼자 서울 가서 조용히 살고 싶어. 당신이 달라는 거 다 줄 테니까 제발 도와줘. 이 여편 내가 똑같은 말을 몇 번이나 만드는 거야? 야, 넌 죽는 그날까지 내 손바닥 위에 애완견이 있는데 내가 버리지 않는 이상 벗어나지 못해. 너도 알잖아. 경찰 불러도 소용없고 주변 도움 요청해도 아무 성과가 없어. 여보, 부부싸움은 칼로 물 흐르듯이 우리 집으로 다시 들어가서 물에 칼 씻겨보면서 살아보자. 얼른 이리 와. 그렇게 훌쩍거리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죠. 그러자 남편은 인상을 팍 쓰며 내 머리에 손을 올렸어. 야, 좋은 말로 하는 거 마지막이다. 더는 질질 짜면서 놓아달라고 구걸하면 다리 몽둥이에 분쇄당할 거야. 알겠지? 따라가려면 따라가면 됩니다. 저는 탈출을 포기하고 남편을 따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차피 버티더라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을 놓고 넘어가는 편이죠. 그러나 그렇게 했는데도 저와 남편 앞에 한 청년이 나타나 질문을 던졌습니다. 남편은 그를 무시하고 어깨로 밀며 지나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이 곧 제 남편의 머리카락을 잡고 발로 걸어 넘어뜨리고 시작했습니다. 누군지 알 수 없는 그 청년이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남편을 사심없이 폭행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물러나 가만히 구경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숨을 헐떡거리며 저를 바라보더군요. 라고 말씀하시는군요. 누나, 그동안 받은 걸 보답하러 왔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누구세요? 저는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런가? 아닐 테지만 10년 조금 지났으니까 제 얼굴을 알아보실 텐데요. 누나, 저예요. 수호예요. 저는 박수호예요. 시장 바닥에서 할머니랑 채소를 팔던 꼬맹이란 말이에요. 그 순간 청년의 눈을 마주봤더니 예전에 고사리를 손으로 채소를 담아주던 꼬맹이가 기억났어요. 저는 두 손으로 입을 가린 채 깜짝 놀랐어요. 정말 수호니? 네가 그 꼬맹이 수호란 말이야? 너를 몰라보게 많이 컸다. 이렇게 듬직한 청년이 됐는데 어떻게 알아보겠니?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되었어요? 제가 미국에 있던 때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이야기를 하면 길어지니까 누나를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는 할머니께서 폐결핵으로 돌아가셨을 때였어요.
그리고 제가 고아가 되어 고아원에 들어가게 되었고, 얼마 후 운 좋게 부잣집에 입양되었어요. 그 후에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유학까지 다녀왔죠. 누나께서 할머니와 제게 베푸신 은혜를 갚으러 왔는데, 제가 너무 늦게 왔다는 느낌이 들어요. 얼굴에는 흉터가 많아요. 은혜를 갚으러 왔다고 내가 한 것이 최소한의 은혜들이고, 조금의 말씀으로는 부족하네요. 마디나는 그것만이 전부인데, 그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모르시나요? 저와 할머니에게 자랑거리였어요. 어쨌든, 대화는 조금 이따가 하고, 이 자식 덮여줄게요. 아까운, 이놈 다시 따라가지 않아도 돼요. 지금부터 제가 누나의 보호자가 될 테니까. 수호는 쓰러진 남편을 더 심하게 패주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나 시원하게 패주던지 제 속이 시원해졌어요. 그리고 잠시 후 수호가 부른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와서 남편을 붙잡아갔습니다. 쏘야, 이분들은 누구야? 아, 검사님들이에요. 저를 입양해 주신 양아버지와 인맥이 좀 있는 분들이죠. 누나, 제가 지난 3개월 누나를 찾아다니면서 그런 비도덕적 상황에서 남편이랑 결혼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누나 앞에서 제대로 보복해야겠다고 다짐하고 있었어요. 뭐야, 3개월 전부터 날 찾아다녔다고 하고 내가 여자인 것을 안다는 거니 참 창피하다고 생각돼. 꼬맹이 수호한테 이런 모습을 보여주다니. 누나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부끄럽게 할 필요 없다고요. 어쨌든 한국에서 제일 비싼 이혼 변호사를 선임할 거예요. 그리고 검찰이 사건을 송치할 거예요. 누나가 감금, 폭행, 도박, 금품갈취 등을 당한 것을 다 밝혀서 저 자식을 감옥에 보내줄 거예요. 정말 큰일이야. 남편과 이혼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좋은데 감옥까지 보낼 수 있다니. 경찰들은 부부들이 화해하도록 조정하려고 노력했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아, 경찰들이 진짜 문제예요. 아직도 세상이 남성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그런 놈들이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이 사건을 해결한 제게 절대 포기할 생각은 없을 거예요. 누나에게 받은 것을 100배, 1000배로 돌려드릴 거예요. 수호야, 고마워. 그렇게 자라난 청년 수호가 제 남편과 저를 이혼시켜줄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저는 받은 충격으로 위자료를 청구하여 법정에 제 소송을 넣었어요. 그 변호사는 저에게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를 받게 되었죠. 지급 명령을 받은 후 이혼 판결을 받았습니다. 때림을 당했을 때와 도망가면 억지로 잡혀 감금된 범죄, 도박, 그리고 금품 갈취까지 모두 인정되어 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부부 사이의 문제로 인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크게 놀라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수호가 도와준 덕분으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혼 후 남편을 다시 마주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의 사건이 해결된 후에 서울로 돌아왔을 때 수호가 나를 다시 찾아와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도와주는 일도 중요하고 훌륭하다. 하지만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해보는 것은 어떠냐, 며 제안했습니다. 거기에서 일하면서 배우고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했습니다. 능력을 키우는 것이 어떨까요? 수호야, 너희 아버지 회사 같은 국조리에 어떻게 입사하는지 알고 있니? 배운 것이 없는 나 같은 무식한 사람이 어디서 일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아니야, 누나.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어. 그리고 학벌은 중요하지 않아. 누나는 혼자서 살아오면서 끈기와 인내가 누구보다 강하잖아. 게다가 남을 돕는 착한 마음까지 있으니 우리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상에 딱 맞는 것 같아. 벌써 아버지한테 누나 이야기 해놨어. 엄마랑 형도 누나의 존재를 알고 있다고 해. 내 얘길 다 했다고 하는 것처럼 말하더라고. 난 그저 쳐내고 아예 공장에서 개미처럼 일하면 돼.
일만 하며 살아온 가난한 여자가 그리고 남작한테 속은 무식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기도 한데 저는 자존감이 낮아서 자주 제 치부와 단점을 강조했습니다. 수호에게 거절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수호는 제 이야기를 한쪽 귀로 들어주지 않고 끝까지 저를 유혹하고자 했습니다. 며칠 동안 제가 일하는 공장을 찾아와서 계속 설득하는데 나중에는 공장 사장에게도 나를 데리고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구 공장을 그만둔 후 수호를 따라 큰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거기서는 복장도 단정해야 해서 처음으로 정장을 사게 되었습니다. 제가 소속된 팀은 격리와 인사를 동시에 근무하던 부서에서 시작했는데 하나부터 10까지 차근차근 배웠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열심히 배우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나조차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었답니다. 이렇게 하여 나는 수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30년을 근무했고 이제 나이가 65이 되어 정년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순간에는 남편과 큰아들, 딸이 함께 우리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 남편은 수호의 의붓형이에요. 처음 회사에 입사했을 때 제 상황을 이해하고 친절을 베풀어준 그로부터 서서히 친해져 사랑에 빠지게 되었답니다. 아들은 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가졌던 자식이고 딸은 제가 가졌던 자식입니다. 현재 가족 구성원들은 모두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한편 수호는 제 남동생이자 회사의 사장입니다. 제 삶은 많은 변화를 겪었지만 전 남편과 함께 보낸 짧은 시간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또 이렇게 채소를 파는 장사를 하면서 도와주는 힘든 할머니의 손주가 큰 도움을 줘서 지금은 충분히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 나이가 내일 모레로 70이 되는데 30에서 40년 전의 이야기를 적어보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에 남는 대로 솔직하게 쓴 글이니 즐겁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 노인분은 그만 말씀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주저없이 경청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